조용한 밤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 서서 어두운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면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낡은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포로 로마노보다 앞서고 거대한 군단병들보다 오래되었으며 심지어 로마라는 이름 그 자체보다 더 까마득한 시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제국 로마를 떠올릴 때 아주 선명하고 익숙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콜로세움의 거대한 아치형 건축물 권위의 상징인 붉은 테두리가 둘러진 토가, 권력을 상징하는 파스케스, 즉 도끼가 꽂힌 나뭇가지 묶음, 그리고 정교한 하수도 시스템과 신의 뜻을 묻는 엄숙한 점수로 의식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양 문명의 기초이자 수백 년 동안 전 세계가 찬양해 온 로마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여겨집니다. 역사 교과서와 수많은 매체들은 로마가 스스로의 용맹함과 지혜로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오리간론 유린드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게 착각하고 있는 거대한 역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정수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도 로마인들이 스스로 창조해낸 것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로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재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방자였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흡수해야만 했던 치밀한 견습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외투를 벗겨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8세기 무렵의 로마는 그저 테베레 강변의 토지대에 모여 살던 양치기들과 떠돌이들의 초라한 진흙집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신전을 지을 기술도 없었고 복잡한 법률을 기록할 문자도 없었으며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정치적 비전이나 체계적인 군사 전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촌락은 누구에게서 그 찬란한 문명의 무기들을 건네받아 세계의 지배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인들이 아직 진흙을 밟고 다니며 늑대의 전설을 읊조리고 있을 때 그들의 북쪽 이탈리아 중부의 구릉지대와 비옥한 평야에는 이미 눈부시게 발전한 문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이 아닌 돌을 깎아 웅장한 도시를 건설했고 복잡하고 미묘한 문자 체계를 가졌으며 지중해 전역의 바다를 누비며 그리스나 카르타고의 상인들과 대등하게 교역하던 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철을 다루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교한 장인들이었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사람들을 에트루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로마에게 돌을 쌓아 아치를 만드는 건축 공법을 가르쳤고 전염병이 끓던 류지를 메우는 거대한 수로 기술을 전수했으며 야만적인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전염병인 누치, 알파벳을 쥐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초기의 역사를 지배했던 여러 명의 왕들조차 로마인이 아닌 에트루리아 출신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훗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제도적 도구와 정치적 상징들은 바로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에트루리아는 로마의 문명을 열어준 진정한 스승이자 권력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탈리아의 지도를 아무리 꼼꼼히 살펴도 에트루리아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속삭이던 언어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 찬란했던 도시들은 로마의 포장도로 아래로 무너져 내렸으며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주 무대에서 철저하게 지워졌습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거대한 문명이 소거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는 자신들을 가르치고 문명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을 단순히 전쟁으로 무너뜨린 것을 넘어 아예 처음부터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뻔뻔하게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물리적인 무자비한 학살보다 더 무섭고 철저한 것은 바로 언어와 기억의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라는 찬란한 빛에 가려진 짙고 서늘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져버린 고대 국가에 대한 낭만적인 회고록이나 지루한 고고학 강의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타인의 위대한 업적을 훔치고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하며 하나의 민족을 문명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증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냉혹한 지정학적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 거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이야기는 흙먼지 덮인 무덤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의 스승들은 어떻게 로마보다 먼저 이탈리아 반도의 진짜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흔히 상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황제가 군림하는 거대한 궁전. 세상의 모든 부와 정보가 빨려 들어가는 단 하나의 중심 도시. 그리고 단일한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관료 집단입니다. 이는 훗날 로마가 쟁취하게 될 피라미드 형태의 지배 구조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아직 이름 없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을 때 이탈리아 반도를 먼저 지배했던 에트루리아인들의 권력 방식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오만한 군주나 제국의 심장 역할을 독점하는 수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트루리아는 거대한 단일 제국이라기보다는 눈부시게 번영하는 독립된 도시국가들의 느슨하고도 정교한 연합체, 이른바 권력의 생태계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타르퀴니아, 베이, 카에레와 같은 굵직한 도시들은 각자 자신만의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고 독자적인 원로원과 귀족 가문들을 거느리며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웃이자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들을 섬기며 하나의 거대한 무역망을 공유하는 동업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도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신성한 성소에 모여 거대한 종교 축제를 열었습니다. 신전의 그늘 아래서 각 도시의 대표들은 함께 제물을 바치고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외교적 갈등을 조율하고 다가올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통해 느슨한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이 분산된 네트워크가 반도 전체에서 그토록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척박한 땅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터를 잡은 토스카나 지방과 엘바섬 일대는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풍부한 철과 구리 광맥이 흐르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금속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곧 세계를 지배할 무기와 불을 동시에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흙투성이 광물을 캐내는 데 그치지 않고 뜨거운 용광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압도적인 야금수를 바탕으로 정교한 청동 방패와 화려한 금장신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거운 철광석은 그들이 건조한 튼튼한 범선에 실려 바다로 나갔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이탈리아 서해안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앞바다를 에트루리아인들의 이름을 따서 티레니아해라고 부르며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와 페니키아의 달고 다른 상인들은 에트루리아의 질 좋은 철과 무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최고급 도자기와 향유를 가득 싣고
이들의 항구로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항구는 여러 민족의 낯선 언어가 섞여 들리는 거대한 국제 시장이었고, 막대한 부가 멈추지 않는 폭포수처럼 도시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부와 여유를 누렸는지는 역설적이게도 산자의 화려한 도시가 아닌 죽은 자의 차가운 무덤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깎아 실제 집처럼 정교한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생전에 쓰던 향수병, 번쩍이는 무기, 수입산 최고급 와인잔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무덤 벽에는 붉고 화려한 색채로 남녀가 함께 비스듬히 누워 영원한 연애를 즐기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살아생전 누렸던 풍요로운 삶이 죽음 이후에 캄캄한 지하 세계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랐던, 오만할 정도로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문명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잔혹한 전장보다는 포도주 향기 가득한 연애와 교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윤을 훨씬 더 사랑했던 상인 귀족들의 사회였습니다. 특정 권력자 한 명에게 모든 통제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도시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거대한 부를 창출해내는 이 방식은 놀랍게도 현대의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나 다국적 기업의 생태계와도 몹시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획일적인 억압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수평적인 연결망이 혁신과 부를 끌어당기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완벽한 권력과 무역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웅장한 제국의 가장 은밀한 균열을 파고듭니다. 겉보기엔 그토록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던 이 분산형 권력의 아키텍처는 바로 그 유연함 속에 훗날 자신들을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가늠하고 후대의 로마인들은 신전에서 무릎을 꿇고 전쟁의 승리와 풍요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에트루리아인들이 바라본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바라본 세상은 바라본 아람. 그들에게 우주란 변덕스러운 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결과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대한 암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무언가를 바꿔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비굴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맹렬한 학자처럼 자연이라는 복잡한 데이터를 읽어내어 이미 결정된 운명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훗날 로마인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담아 에트루리아의 규율이라고 불렀던 이 놀라운 체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신성한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자연의 모든 현상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치는 번개,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떼의 비행 방향, 심지어 제물로 바쳐진 양의 간에 난 미세한 주름 하나조차도 모두 신들이 지상으로 쏘아보낸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19세기에 피아첸차 지방에서 발견된 에트루리아의 청동간 모형을 보면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분할하고 통제하려 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청동으로 주조된 이 작은 양의 간 위에는 하늘의 구역을 상징하는 복잡한 눈금과 40개가 넘는 신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사제들은 하늘을 보이지 않는 격자무늬인 템플룸으로 나누고 재물의 내장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삼아 길흉 화복의 코드를 완벽하게 해독해냈습니다. 번개가 템플룸의 어느 구역을 통과했는지, 양의 간 어느 위치에 기이한 점이 찍혀 있는지에 따라 군대의 출정이나 도시의 건설 같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결정들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도로 정교한 종교적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기묘하고도 치명적인 교리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적 한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인간 개인은 물론이고 거대한 도시와 하나의 문명 전체에도 신이 부여한 엄격하고 절대적인 수명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에쿨라, 즉 정해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남긴 예언서의 기록에 따르면 에트루리아 민족에게 허락된 전체 시간은 오직 8번 혹은 10번의 사에쿨라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값싼 환상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할당된 우주의 모래시계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음을 아주 담담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중해의 무역풍을 타고 그토록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무덤 속에서조차 화려한 연회를 즐기며 이탈리아 반도를 호령했던 거만한 지배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다가올 멸망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거대한 카운트다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서도 귀족적인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 했고 신의 정해진 시간표에 불평 없이 순응하는 것을 지배자의 가장 위대한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무덤이 생전의 집보다 더 화려했던 이유도 민들을 이승에서의 눈부신 권력이 한낱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을 거스르며 투쟁하기보다는 운명을 먼저 읽어내고 그것에 순순히 발맞춰 살아가는 법을 택했던 이 기이한 숙명론적 태도, 그것이 바로 에트루리아 문명을 관통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철학적 맹점은 훗날 그들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에트루리아의 훌륭하고 현명한 사제들이 밤낮으로 제단에 불꽃을 피우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의 움직임과 신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온 정신을 몰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거창한 징조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신들의 발밑, 저 남쪽 테베레 강변의 축축한 진흙탕 속에서 아주 위험하고 굶주린 변수 하나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라는 위대한 이름이 아직 역사책의 첫 장조차 장식하지 못했을 무렵 이 도시는 찬란한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질퍽한 테베레 강변의 초라한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양치기들이 얼기설기 지은 진흙 오두막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구릉 사이의 계곡은 악취가 진동하는 모기들의 천국이자 쓸모없는 누치대였습니다. 바로 이 어둡고 습한 진흙탕 속으로 북쪽의 거대한 지배자들 에트루리아의 야심찬 귀족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의 후예들이 처음부터 로마를 지배했다고 굳게 믿는 것과 달리 초기 로마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배한 것은 타르퀴니우스, 가문으로 대표되는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로마인들에게 거만한 정복자로서 군림했지만 동시에 이 야만적인 마을을 진정한 의미의 도시로 완전히 뜯어고친 위대한 건축가이자 문명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왕들은 노치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에 고인 물을 강으로 빼내는 거대한 하수도 시설인 클로아카 막시마를 건설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웅장하고 정교한 수로 시스템은 물컹하던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로 인해 로마인들은 훗날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될 포로 로마노, 즉 로마 공회장이라는 거대한 광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언덕 위에 화려한 테라코타 장식으로 꾸며진 웅장한 유피테르 신전을 세워주었고, 무질서하게 싸우던 로마의 청년들을 에트루리아식의 체계적인 중장 보병, 진영으로 재편성하여 진정한 형태의 군대로 탈바꿈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로마 권력의 정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모든 시각적 도구들이 바로 이때 에트루리아 왕들의 손에서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이 입던 보라색 테두리의 화려한 토가 장식, 최고위 관료가 앉던 상아로 만든 접이식 의자인 쿠룰레스, 그리고 군중을 압도하며 나아가던 호위병들이 들고 있던 붉은 끈으로 묶인 도끼와 나뭇가지 다발인 파스케스까지, 심지어 훗날 콜로세움을 붉은 피로 물들였던 검투사 경기조차도 본래 에트루리아인들이 죽은 자의 장례식에서 치르던 숭고한 종교적 의식에서 고스란히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정학의 냉혹한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적은 외부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신의 품 안에서 직접 길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로마라는 도시를 거대한 무역망의 훌륭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선진 기술과 통치 체계를 아낌없이 이식해주고 말았습니다. 촌락의 양치기들은 에트루리아의 지배 아래서 수로를 파고 성벽을 쌓으며 문명을 다루는 법을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권력을 조직하는 법, 군대를 통제하는 법,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대중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통치의 예술을 그들의 엄격한 주인 어깨 너머로 스펀지처럼 맹렬하게 흡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험한 견습기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가 끝없는 야망과 굶주림으로 똘똘 뭉친 피지배자에게 훗날 세상을 지배할 제국의 설계도를 고스란히 쥐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에트루리아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맹수의 발톱을 자신들이 직접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이 세운 신전의 화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권력에 굶주린 견습생에게 가장 치명적인 최고급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은 언제나 생사를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배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빨아들인 로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굴한 제자나 순종적인 속국으로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트루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베푼 그 찬란한 문명의 개화에 대해 아주 참혹하고 피 비린내 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가 타고난 용맹함과 압도적인 힘으로 부패한 에트루리아를 단숨에 쳐부수고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영웅적인 서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A. 하지만 냉혹하고 건조한 지정학의 세계에는 영웅들의 동화 같은 승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무너지는 과정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전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명적인 변수들이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복합적이고 느린 붕괴에 가깝습니다. 에트루리아 문명의 쇠락 역시 로마 군단의 창끝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지정학적 흐름을 짚어보면 이 찬란했던 스승의 제국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짓눌리는 끔찍한 덫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끔찍한 균열이 일어난 곳은 그들의 부를 끝없이 창출해주던 남쪽의 푸른 바다였습니다. 티레니아해를 자신들의 앞마당 호수처럼 다루며 지중해의 교역을 독점했던 에트루리아 해군은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그리스 식민 도시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치열한 해상 패권의 충돌은 기원전 5세기 무렵 쿠마이 해전이라는 뼈아픈 패배로 정점을 찍습니다. 훈련된 연합 그리스 함대에게 에트루리아의 함선들이 무참히 격파당하면서 남쪽으로 이어지던 핵심 해상 무용로가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도시를 윤택하게 만들던 황금의 혈맥이 막혀버렸고
상인 귀족들의 금고는 빠르게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화려했던 무역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을 무렵 북쪽의 험준한 알프스 산맥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끔찍한 재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토와 자원을 갈망하던 야성적인 켈트족의 무리들이 산맥을 넘어 비옥한 포강 유역으로 거침없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프스 이남에서 중앙유럽으로 향하는 교역의 핵심 전초기지였던 에트루리아의 북부 도시들은 이제 거친 켈트족의 투박한 칼날을 막아내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부유하지만 방어선이 넓고 지형적으로 개방되어 있던 북쪽 국경은 쉴 새 없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서서히 피를 흘리며 깊게 멍들어갔습니다. 북쪽에서는 굶주린 켈트족이 밀려오고 남쪽 바다에서는 그리스 해군이 무역로를 틀어막고 있는 이 거대한 양면. 전쟁의 거센 압박은 에트루리아 특유의 분산된 권력 구조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일한 중앙정부가 없었기에 각 도시 국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성벽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각 개격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권력의 공유라는 장점이 위기 앞에서는 분열이라는 독약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북쪽과 남쪽의 위협에 시달리며 힘이 빠져버린 스승의 뒷모습을 아주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을 내쫓고 막 공화정을 수립한 굶주린 늑대의 무리 로마였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절정기에 달한 거대한 제국을 정면에서 무너뜨렸다고 착각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훨씬 더 기회주의적이고 차갑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맹렬한 삼면전 속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늙은 권력자의 목숨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끊어버린 탁월하고도 비정한 사냥꾼이었을 뿐입니다. 세 개의 거대한 지정학적 톱니바퀴가 에트루리아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던 이 끔찍한 마비 상태 속에서 로마는 드디어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어제까지 자신들을 가르쳤던 옛 스승들을 향해 테베레 강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에트루리아를 향해 그들의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치명적인 일격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영광을 상징하는 수많은 보석 같은 도시들 중에서도 로마의 턱 밑 테베레강 바로 건너편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베이는 로마인들에게 있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대하고 숨막히는 장벽이었습니다. 베이는 단순한 이웃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중부의 가장 비옥한 농경지와 남북을 잇는 핵심 무역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부유한 거점이자 에트루리아 문명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의 로마 공화정이 주변의 자잘한 부족들과 국지전을 벌이며 군사적 근육을 키우고 있을 때에도 거대한 성벽을 두른 베이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로마의 북진과 팽창을 번번이 가로막는 무서운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두 도시는 지척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냉혹한 지정학적 숙명에 따라 어느 한쪽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길고도 잔혹한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베이를 함락시키기 위한 이 마지막 포위전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을 연상케 할 만큼 처절하고 끈질긴 소모전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사투 끝에 기원전 396년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베이의 웅장한 성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군단이 철옹성 같던 성벽을 우회하여 방어선을 뚫고
도시의 심장부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술은 다름 아닌 성벽 아래로 은밀한 지하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에트루리아인들이 미지대 로마를 번듯한 도시로 만들어주기 위해 가르쳐 주었던 수로와 지하 배수관을 파는 그 훌륭한 토목공학 기술이 이제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목을 베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역사의 이 잔혹한 아이러니 속에서 베이인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오만했던 에트루리아의 귀족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옛 제자였던 로마 군단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베이 함락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진정한 이유는 단지 로마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물리쳤다는 군사적 승리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소름 돋는 지점은 이 피비린내 나는 승리 직후 로마가 보여준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행동 방식에 있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전쟁이란 보통 적의 영토에 쳐들어가 감나가는 전리품을 약탈하고 쓸만한 자들을 노예로 끌고 온 뒤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국지적인 폭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승자는 전리품으로 부유해지고 패자는 가난해질 뿐. 땅의 주인 자체가 영구적으로 뒤바뀌고 한 국가가 통째로 흡수되는 일은 결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이의 잿더미 위에서 로마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물을 챙겨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베이의 거대한 영토 전체를 완전히 몰수하여 로마의 국유지로 영구 편입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패배자들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그 비옥한 땅을 잘게 쪼개어 가난한 로마 시민들과 참전했던 군단병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구적인 로마의 정착촌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의 차원을 넘어선 영토의 완벽한 소화이자 문명의 삼켜버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에트루리아의 언어가 울려 퍼지고 에트루리아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웅장하고 독립적인 도시는 하루아침에 라틴어를 쓰는 로마 농부들의 밭으로 변해 지도 위에서 물리적으로 철저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영토 병합의 성공을 기점으로 방어에 급급하던 촌락, 로마는 팽창과 합병을 생존의 동력으로 삼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영토 포식 기계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베이의 멸망은 아직 남아있는 에트루리아 연맹 전체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냉혹하고 영리한 전략가들은 무너진 베이의 성벽을 딛고 서서 지정학적 정복의 한계를 동시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10년씩 피를 흘리며 적의 견고한 도시를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땅을 빼앗는 방식은 너무나 많은 군사적 비용과 로마 젊은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짓이었습니다. 적의 몸통을 창칼로 베어내는 군사적 승리는 일시적으로 짜릿하지만 어는 몰티 궁사적 승리는 영궁사적 승리는 수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기엔 로마의 인내심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베이 함락 이후 로마는 깨달았습니다. 굳이 무거운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자신들의 고귀한 영혼을 내다 버리게 만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저렴하며 완벽한 말살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 군단이 베이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끔찍한 피바람을 일으켰을 때 나머지 에트루리아 도시들은 공포에 질려 다가올 학살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내 무거운 칼을 거두고 아주 낯설고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양피지와 잉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불태우고 귀족들의 목을 베는 대신 아주 관대해 보이는 동맹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끝없는 반란의 불씨를 남긴다는 것을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악랄한 정치적 발명품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권 없는 시민권이라는 이름의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카에레나 볼시니이 같은 에트루리아의 긍지 높은 거대 도시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 기묘한 조약을 강요받았습니다. 겉보기에 이 조약은 패전국에게 베푸는 엄청난 자비처럼 보였습니다. 에트루리아의 귀족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대한 영지와 막대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성벽 안에서 하급 관리로 계속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로마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병력을 지원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로마의 외교 정책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한 군사적 종속이 아니라 에트루리아의 엘리트 계층을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서서히 녹여버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에트루리아의 젊고 야심찬 귀족들에게 자신들의 작은 고향 도시는 너무나도 좁고 따분한 우물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권력, 진짜 엄청난 부와 영광은 오직 남쪽의 로마 원로원에만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영리하게도 이 에트루리아의 유력자들에게 로마 군단에서 장교로 복무하거나 로마의 상업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군사적 공로를 세우거나 막대한 부를 바치면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얻고 나아가 로마의 최고위 관직까지 오를 수 있는 출세의 사다리가 그들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노른 야망에 굶주린 에트루리아의 엘리트들은 무너져가는 고향의 독립을 위해 로마의 칼날에 목숨을 던지기보다는 자신들의 가문을 위해 기꺼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파멸은 적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자가 스스로의 야망과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뿌리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에트루리아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층을 뿌리째 뽑아 로마의 품으로 흡수해버렸습니다. 에트루리아의 귀족들은 원로원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라틴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률로 재산을 지켰으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라틴어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이 치밀한 권력 구조 속에서 에트루리아의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곧 정치적 자살이자 사회적 도태를 의미했습니다. 지배자가 내미는 거대한 이권과 권력의 식탁에 앉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영혼을 입장료로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총칼이 동원된 그 어떤 무자비한 학살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고 잔혹한 영혼의 소거 작업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신적 성벽조차 기꺼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가 오직 지배자의 언어로만 거래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어머니의 언어는 어느새 등 뒤에 매달린 무겁고 쓸모없는 짐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기억의 보관소이며 한 민족의 영혼을 여는 유일한 암호문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져도 사람들은 살아남고 신전이 불타도 다른 재단을 세울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술에서 어머니의 언어가 사라지는 순간 그 문명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가 에트루리아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가장 잔혹하고 소름 돋는 방식은 바로 이 언어의 숨통을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끊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폭군들이 피지배자의 언어를 금지하고 책을 불태우는 폭력적인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강압은 필연적으로 맹렬한 저항을 낳기 마련입니다. 영리한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어의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광장에서 문헌들을 불태우는 야만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에트루리아어를 완벽하게 쓸모없는 언어로 만들어버렸을 뿐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대한 토지를 지키기 위해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할 때, 군단에 징집되어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 혹은 로마의 거대한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라틴어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관문에는 오로지 라틴어라는 열쇠만 허락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실용주의 앞에서 에트루리아의 부모들은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내 현실과 타협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로마의 제국 시스템 안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 장군이 되고 원로원 의원이 되기를 바랐기에 그들은 아이들의 입술에서 조상의 언어를 거두고 유창한 라틴어 수사학을 맹렬하게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항구 도시 피르기에서 빛나던 그 찬란한 황금판에 새겨진 에트루리아의 위대한 문자들은 이제 그 누구도 읽지 않는 낡고 기괴한 장식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트루리아어는 광장과 시장에서 쫓겨나 어두운 신전의 밀실이나 오래된 묘비 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제단에서 주문을 외우던 늙은 사제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 언어는 마침내 지구상에서 완전히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 몇 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던 독특한 철학 연회장에서 나누던 쾌활한 농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던 미지의 신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들만이 공유하던 세상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캄캄한 묘실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죽으면 그 언어로 지어진 세계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 모를 돌덩이 위에 새겨진 그들의 기묘한 알파벳을 볼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고 어떤 슬픔을 안고 죽어갔는지는 결코 온전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들의 언어는 물론이고 내면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박제하여 영원한 암흑 속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했던 문명의 모든 것을 로마의 권력 구조 안에 빼앗긴 채 기억을 전달할 마지막 생존자마저 혀를 잃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폐허 위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삼킨 승자는 느긋하게 기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의 입맛대로 과거를 완벽하게 조작하고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전리품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를 상대로 벌인 짓은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성공적인 브랜드 세탁 프로젝트였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의 진짜 목소리가 영원히 침묵하게 되자 텅 빈 역사의 무대 위로 승리의 월계관을 쓴 로마의 역사가들이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위대한 역사가 리비우스를 비롯한 로마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펜촉으로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된 위대한 로마 제국이 한낱 이민족의 비굴한 제자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오만한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스승의 흔적을 지우고 덧칠했습니다. 로마의 하수도를 파고 거대한 신전을 세워주었으며 군대를 조직해 주었던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은 로마의 기록 속에서 사치스럽고 잔혹하며 미신에 미쳐 있는 오만한 폭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한 위대한 토목 공사들은 억압적인 강제 노역으로 둔갑했고, 그들을 몰아낸 사건은 배은망덕한 제자들의 권력 찬탈이 아니라 부패한 외세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로마, 공화정의 성스러운 독립투쟁으로 찬양받았습니다. 에트루리아는 더 이상 로마를 일깨워준 문명의 요람이 아니라 로마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짓밟혀야만 했던 악역이자 불쾌한 배경지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이 스승의 문화적 유산을 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붉은 테두리가 둘러진 토가, 권력의 상징인 파스케스, 아치형 건축물,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읽는 복잡한 점술에 이르기까지 로마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성취들은 어느새 로마인들 스스로의 탁월한 천재성이나 로마의 신들이 직접 내려준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반면 에트루리아인들은 그저 진수성찬을 즐기는 게으른 귀족들이거나 하늘의 기이한 혜성이 나타났을 때나 불려오는 음침하고 낡은 점쟁이들로 묘사되었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거대한 권력의 생태계가 로마라는 주인공의 서사를 위해 소모되는 엑스트라로 아주 납작하고 우스꽝스러운 고정관념의 덩어리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감탄하는 로마의 건국 신화와 공화정의 찬란한 영광은 사실 이 철저하게 기획된 역사적 프로파간다의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스스로의 언어와 역사를 기록할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단순히 잊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자에게 그들의 업적과 껍데기를 고스란히 빼앗긴 채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박제되는 모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에트루리아의 이름조차 모른 채 로마의 위대한 건축술과 정치체계를 찬양할 때마다 수천 년 전 로마인들이 기획했던 이 소름 돋는 역사 세탁 프로젝트는 매번 새로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승자의 잉크는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간 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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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기록은 입맛대로 편집되었고 불편한 진실을 기억하는 이들은 모두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헌과 책들이 오직 로마의 위대함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자의 의도대로 아주 깨끗하게 치워지고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승자가 아무리 역사의 페이지를 찢어버린다 한들 토스카나의 깊은 땅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거운 돌과 구워진 흙의 기억들마저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두꺼운 흙더미와 무관심 아래 방치되어 있던 토스카나의 비옥한 구릉지대는 근대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의 조심스러운 삼날에 의해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의 봉인을 뜯어내고 조명탄을 터뜨렸을 때 그들은 로마가 조작한 승자의 역사책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지하 묘실 안에는 수천 년 전의 색채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비스듬히 누워 포도주를 마시며 춤을 추고 연애를 즐기는 귀족들의 벽화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지배자의 비굴함이나 패배자의 슬픔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직 삶의 기쁨과 지배자로서의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장신구와 눈부신 세공품들 발트해에서 먼 길을 건너온 호박 아테네의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구워낸 최고급 도자기들은 이들이 로마의 일방적인 기록처럼 그저 사치스럽고
우매한 미신 숭배자들이 아니었음을 침묵 속에서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전역을 무대로 거대한 불을 굴리던 탁월한 상인들이자 수많은 문화와 교류하며 유럽의 상거래망을 촘촘하게 엮어낸 진정한 세계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로마의 토목공학이라 칭송받던 거대한 석조 아치의 흔적 권위의 상징인 파스케스의 원형이 정교하게 조각된 부조들,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와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던 청동, 간 모형이 흙더미 속에서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말없는 유물들은 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광이 거대한 표절과 흡수의 결과물일 뿐이며 권력의 진짜 설계자는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아주 묵묵하고 단호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에트루리아의 비극적인 소멸에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소름 돋는 교훈은 단순히 고대의 강대국이 어떻게 흥망성쇠했는가에 대한 메마른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스스로 위대함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명의 성취와 재능을 맹렬하게 빨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포장함으로써 유지된다는 지독하게 차가운 지정학의 생존 법칙을 보여줍니다. 문명의 절멸과 하나의 민족이 소거되는 과정은 영웅들의 전쟁 이야기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피바람과 무자비한 학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화와 통합이라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분 아래 권력이 쥐어주는 특권과 이익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취해 스스로 어머니의 언어와 조상의 기억을 포기할 때 한 민족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한 채 영원히 세계의 무대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스스로 기억하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승자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왜곡된 엑스트라의 배역뿐입니다. 이 잊혀진 제국의 망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코 박물관의 낡은 먼지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오늘날의 지도를 살펴보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 21세기 세계의 권력 지형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대한 경제력, 그리고 문화를 무기로 삼아 다른 국가의 뛰어난 인재들을 자국의 통치 체제 안으로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제국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존재합니다.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지적 자본, 그리고 한 국가를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을 은밀하게 흡수하여 자신들의 위대함으로 탈바꿈시키는 현대판 강대국들의 거침없는 행보는 20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에서 벌어졌던 그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포식의 과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든지 그리탕은 피집을 건재고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고유한 언어와 깊은 정체성들이 세계의 보편적 기준이라는 거대하고 매혹적인 현대판 로마 제국의 질서 속으로 자발적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탈리아를 지배했지만 끝내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마저 빼앗겨버린 자들의 고요한 무덤 위에서 화려한 승자의 도시가 오늘 밤에도 눈부신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권력의 비밀이 묻힌 이탈리아의 어두운 구릉지대에서 시선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이 냉혹하게 굴러가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과연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순순히 내어주고 있는 에트루리아이고 누가 그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삼키고 있는 새로운 로마입니까?